자, 우리가 이제 오늘 총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처음에 재료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묶어서 배운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것처럼 세라믹, 금속, 플라스틱, 반도체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배운다고 했어요. 이 각각의 재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원자들이 모여서 있는 거로 보고 배우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재료라는 것은 이렇게 원자들이 각각의 원자끼리 결합을 하고 이 원자 간 결합을 한 이 쌍들이 쌓여가지고 전체 재료를 이루더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중간고사까지 했던 그 재료에 대한 가장 큰 이해 방식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원자는 어떻게 생겼느냐? 원자는 가운데 부분에 양성자,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와 전기적으로 진 중성자가 모여 있는 원자 핵이 있었고요. 이 주변을 전자들이 정해진 궤도를 돌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전자들이 돌고 있는 궤도를 안쪽부터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이렇게 불렀고 각각의 궤도를 들여다보게 되면 트랙, 그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껍질, 1번 껍질에는 하나, 2번 껍질에는 두 개, 3번 껍질에는 세 개가 있었고 각각 안쪽부터 S궤도, P궤도, D궤도 이렇게 불렀고 S궤도에는 전자가 두 개, P궤도에는 6개, D궤도에는 10개까지 들어갈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자를 채울 때는 그렇죠. 제일 안쪽부터 차곡차곡 채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채웠을 때 이놈의 원자들은 최외곽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있을 때가 가장 안정한 상태,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 보더라. 이것이 이제 옥테트 룰이었어요. 이 옥테트 룰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원자는 최외곽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8개를 만족하기 위해서 얘를 버리고 어떤 원자는 최외곽 껍질에 전자가 7개가 있으니까 이걸 8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또 가져오고 그렇게 가져오고 나면 전기적인 중성이 깨지죠. 그래서 가령 소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하나 버리면서 전자가 모자라게 되니까 플러스 기운을 띠게 되고 이 염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 받아들이면서 전체적으로 전기적으로 마이너스의 기운을 띠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자들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기운을 가지게 된 걸 우리가 이온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온이 되고 나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당기더라. 그래서 이 당기는 힘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 걸 우리가 이온 결합. 그리고 탄소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 껍질에 전자가 4개가 있었는데 4개를 버리거나 또 4개를 받기 너무 힘드니 얘네가 찾은 방법은 뭐였다? 그렇죠. 이웃에 있는 동병상련의 다른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8개를 셀 때는 네 거를 잠깐 빌려달라. 손님이 오면 니네 집 그릇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위에 4개의 탄소 원자와 이런 결합을 맺으면서 자기가 8개를 채우게 되는 이런 결합을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하죠. 그에 반면에서 우리 철과 같은 경우에는 저때 전자들이 많으니까 전자들이 실제로 돌아다녀도 티가 안 나더라. 그래서 이 가운데 철은 전자를 내놓고 이온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 이온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자유전자들이 묶어주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자유전자에 의해서 유지되는 결합을 우리가 금속결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결합을 세 가지로 나눴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금속결합은 이미 내부에 자유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얘는 외부에서 전자를 넣어도 또는 빼가도 티가 잘 안 나더라. 그래서 얘는 전류가 흐르더라. 그에 반면에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경우에는 얘들이 이미 딱 세팅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자가 들어가서 이 안을 비집고 다닐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은 거의 부도체의 성격을 띠더라. 100%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더라. 이래서 우리가 이온의 결합 방식에 따라서 원자 간의 결합 방식에 따라서 이 재료가 전기 전도도를 띠는지 안 띠는지를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자간끼리 이제 붙였고 이렇게 붙인 탁구공을 공간에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더라. 이때 규칙은 뭐였더라? 그렇죠. 열 공간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총 14가지 형태가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14 브라바이스 레티스라고 불렀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채심입방 BCC와 면심입방 FCC 그리고 조밀육방 HCP 세 가지 구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채심입방은 정육면체, 그러니까 정사각형 6개가 모이는 정육면체에
모퉁이에 하나씩 원자들이 놓여 있고 가운데 원자가 채심 위치에 원자가 놓여 있는 경우. 그다음 면심은 자 모퉁이 하나씩 있는 건 똑같고 이번에는 각각 면의 중앙에 하나씩 있는 경우. HCP는 자 요거 이제 원래는 요게 HCP 단위 유니트 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수업 시간에는 자 육각형으로 설명을 했지요. 자 어떻게 모퉁이 하나씩 있고 요 앞에 삼각 기둥의 중앙에 원자가 하나 놓여 있는 요 그런 구조가 조밀육방 구조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다? 자 각각의 결정 구조에 대해서 원자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방향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면을 그려서 그 면에 원자들이 어떻게 놓이는지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요거는 직접 해보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해보셔야 되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각각의 결정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단위 부피당 원자가 몇 개가 있는지 아토믹 패킹 팩터라든지 유니트 셀의 원자가 몇 개인지 이거 계산할 줄 다 아셔야 돼요. 자, 요 계산과 그 다음에 원자 위치, 선, 면을 다 표시할 줄 아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자 HCP하고 FC는 자 뭐였다? 자 원자들을 우리가 빽빽하게 이렇게 채운 상태에서 자 두 번째 원자층은 두 번째 원자층 어디다 놓을 수 있느냐? 자 원래 원자 위치 바로 위에 놓든지 아니면 원자가 쌓여있는 요 위에 B의 위치 또는 자 C의 위치에 놓을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자 요게 지금 원자를 가장 한 면에 빽빽하게 쌓을 수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해서 쌓았을 때 우리가 그 다음은 A, B, C 세 개 위치가 가능했고 자 FCC는 어떻게 쌓았다? A, B, C, A, B, C 쌓았었고 HCP는 A, B, A, B 쌓았더라. 그래서 이 두 개가 결국 원자 충직률이 0.76%로 똑같이 나왔고 그래서 IN들은 동일한 조밀 구조더라. 자, 이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재료의 변형으로 들어갔죠. 자, 이렇게 원자들이 각각의 결합을 해서 규칙적으로 쌓여 있는 것이 자, 우리가 결정 구조였고 이렇게 쌓이는 재료를 우리가 외부에서 힘을 주면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어떻게 재료의 변형이 일어날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자, 외부에서 원자들이 이렇게 쭉쭉 쌓이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힘을 주면 자, 얘네들이 밀리게 되고 밀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자, 이웃한 원자, 새로운 보라색 원자와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럼 나중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 원자 위치가 처음보다 요만큼 이동하게 되는 일이 발생해도 이것이 바로 변형이 되더라. 그래서 자 외부의 힘에 의해서 기존의 원자 결합을 끊고 이웃한 원자 세력을 결합하는 이것이 이제 재료의 변형이었어요. 그러면 이 재료가 실제로 어떻게 변형을 일으킬 거냐? 자 힘을 주면 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어떤 면이 움직일 거냐 이거죠. 이렇게 이 면이 이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면이 이 방향으로 갈 것이냐. 자 이걸 어떻게 한다? 그렇죠. 우리가 선밀도, 면밀도를 계산해 보시면 알더라. 왜? 결국은 결합이 끊어졌을 때 가장 가까운 원자를 잡는 쪽으로 변형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자, 요 옆에 원자가 이렇게 결합이 있다가 끊어질 때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 원자를 잡는 게 빠르냐 이쪽 원자를 잡는 게 빠르냐 아니면 이게 빠르냐 이거죠. 그렇죠. 제일 가까이 있는 놈 이쪽으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선밀도가 단위 길이당 원자의 개수인데 이 선밀도가 높은 방향으로 우리가 재료가 변형이 일어나더라. 그럼 우리가 요 다음 면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면이 움직이는 게 나으냐 아니면 예를 들어 원론원 면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나으냐. 그렇죠. 면밀도가 높은 쪽이 그 다음 이웃하는 원자까지의 거리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결국 면밀도 단위 면적당 원자의 개수가 높은 면밀도가 높은 면이 움직이더라. 그래서 재료의 변형이라는 거는 그렇죠. 원자가 결합을 끊고 새로운 원자가 결합을 하는 과정인데 그것은 어디로 면밀도가 높은 면에서 선밀도가 높은 방향으로 일어나더라. 이걸 우리가 슬립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자 변형이 일어나더라. 근데 우리가 변형을 살펴보니까 만약에 힘을 줬는데 이 원자가 결합을 끊고 이웃한 원자를 잡으려면 그렇지 이 결합도 끊어져야죠. 그래서 모든 원자들이 동시에 결합을 끊고 새로운 결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보니까 이게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더라. 근데 그에 반해서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결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함이 존재하게 되면 우리가 힘을 줬을 때 요 결합이 끊어지고 요 결합이 끊어져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결국 변형을 일으키는 건 똑같지만 우리가 끊어야 되는 결합에서는 훨씬 줄더라. 그래서 적은 에너지로도 변형이 일어날 수 있더라. 그래서 아 이게 결함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결함을 또 살펴봤어요. 그랬을 때 결함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결함, 그 원자들이 중간에 낑겨 들어가 있는 침입형, 그 다음에 가운데에 비어 있는 공공. 자, 이렇게 두 중에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어떻게 자 낑겨 들어가면 주변에 있는 원자들은 압축 응력을 받더라. 비어 있는 놈은 약간씩 벌어지는 인장 응력을 받더라. 그리고 이렇게 원자가 하나하나 빠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줄을 처음부터 잘못 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우리가 디슬로케이션. 그래서 이런 디슬로케이션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쇠기가 낑겨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쇠기전이라고 불렀었죠. 이걸 3차원상의 원자를 모아놓고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 한 줄이 잘못 서 있는 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디슬로케이션이라고 부르더라. 선결함이었고, 그 다음 면결함은 자 원자들이 이렇게 줄을 맞춰 서 있는데 얼추 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뭐에 보면은 서 있는 방향이 조금씩 틀린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도 이렇게 서 있는 방향이 맞는 묶음을 우리가 그레인 결정 립이라고 불렀고, 이 그레인과 그레인 사이가 뭐예요? 실제로는 결함이 되는 거예요.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하는 결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2D 그림이어서 그렇지 실제로 3차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면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레인 바운더를 면결함이라고 부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 전이가 있다는 거는 우리 그러니까 결함이 존재해야지 우리가 실제로 적은 에너지를 갖고도 재료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전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고, 근데 문제는 전이가 있다 보면 그 주변에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자 쇠는 왜 두드리면 단단해진다고 그랬죠? 자, 쇠를 두드리게 되면 자, 재료 내부에서 충격을 받으니까 원자들 줄 서 있던 게 이제 망가지겠죠. 그래서 결함이 증가하게 돼요. 내부 결함이 증가하게 되면 그 결함과 결함이 만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결함과 결함 사이에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더라. 상호작용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전이가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앞에 똑같은 타입이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전이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면 전위의 이동이 어려워지고, 전위의 이동이 어려워지면 결국 변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결합을 끊고 새로운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재료의 전위의 이동이 어렵다. 결국 재료가 변형이 어려워진다. 그럼 같은 힘을 줬는데 변형이 어려워졌다는 거는 재료가 단단해지더라. 그래서 쇠는 두드리면 단단해지더라. 자, 이런 이론이 스토리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 인장 시험의 경우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규격에 정해진 대로 시편을 준비를 하고 얘를 아래 위에서 당기면서 이제 그 변형을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측정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쪽은 변형된 길이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변형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 스트레스 스트레인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 스트레인은 뭐냐? 자, 결국 스트레인의 변형의 비를 구한 거고, 스트레스는 단위 면적에 주어진 그 힘의 밀도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얻게 되고, 자,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의 각 점에 대해서 이 이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자, 이 기울기를 탄성계수, 그 다음에 직선에서 곡선으로 바뀐 요건 항복 강도, 요건 지금 0.2% 오프셋을 적용한 항복 강도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것이 항복 강도, 그 다음에 최대 우리가 걸 수 있는 힘, 요걸 우리가 인장 강도 또는 최대 인장 강도 UTS라고 또는 그냥 인장 강도라고 부르고, 이렇게 해서 끊어져 있는 여기서 이제 파괴가 일어나는데 이때 우리가 놓으면 여기서 그대로 내려가 이 점을 우리가 연성 덕틸러티, 이 전체 아래 면적 우리가 인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 이 이름도 중요하지만 자 그보다는 자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직선에서 곡선 구간으로 바뀌는 구간, 이 앞에 직선 구간을 탄성력, 그 다음에 곡선 구간을 우리가 소속력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서 이 직선 구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 자 이렇게 시험편을 아래 위에서 당기면 자 여기 늘어나게 되고, 만약에 서 힘을 제거하게 되면 다시 원래 길이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원래 길이를 복원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탄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때 우리가 기울기를 우리가 탄성 계수라고 불렀죠. 이걸 원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 힘을 주게 되면 자 왼쪽에 있는 이 상태에서 원자들 변해서 힘을 주게 되면 자 위쪽 원자 각각 힘을 받는 방향으로 원자들이 위치가 바뀌게 되지만, 자 보면 어때요? 원자 간 결합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외부 힘을 제거하게 되면 얘들은 고무처럼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탄성 변형이에요.
그럼 자, 소속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자, 재료를 넣고 당기면 자, 재료가 늘어나게 되고 이 상황에서 힘을 제거하면 해도 재료가 늘어난 길이를 유지하더라는 거죠. 이거는 뭐다? 자, 여기서 힘을 주게 되면 재료가 변형을 위치를 바뀌다가 마치면 어떻게 된다? 자, 이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원자들과 결합을 하더라. 그래서 처음과 비교해 보면 어때요? 노란색끼리 결합이 있었는데 이제 결합하는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힘을 제거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질 않고 그래서 이만큼의 영구 변형이 발생을 하더라. 이것이 소성 변형이더라 이거죠. 근데 자, 우리가 이 소속력도 보게 되면 자,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당기게 되면 자, 쭉쭉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인장 강도 영역이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당기면은 점점 더 변형을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힘이 필요한 이 상황을 보다 그렇죠, 가공 경화 워크 하드닝이라고 불렀고, 자, 그러다가 인장 강도 포인트를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제 네킹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제 중간 한 영역이 전체적으로 길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영역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네킹이 발생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 네킹 부분이 마지막엔 파괴가 발생하더라. 자,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자, 우리가 먼저 그 처음에 시편을 만들 때 초기 단면적 A0가 있었고 그 다음에 초기 길이 L0가 있었고, 자, 이거를 당기게 되면은 우리가 길이가 늘어나고 단면적도 변화하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응력, 이 공칭 응력을 어떻게 정했어요? 응력이라는 거는 단면적분의 힘인데 우리가 단면적을 뭘 쓴다? 자, 초기 단면적을 쓴다. 그리고 변형률도 처음 길이분의 늘어난 길인데 결국 처음 이 원래 길이를 최초 길이 L0를 쓰더라. 그래서 이게 공칭 응력, 공칭 변형률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았던 응력 변형률 그래프를 그렸는데, 자, 실제로 우리가 재료가 초기 단면적이 10이었을 때, 자, 이걸 늘기 위해서 힘이 100N이 필요했고, 늘어나니까 어떻게 단면적이 줄어들죠. 얘를 9로 줄어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얘를 또 늘리기 위해서 힘이 110이 필요하더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네킹이 발생해서 단면적이 5가 되니까, 이 순간에는, 이 이후에는 우리가 늘리기 위해서 힘이 90N이 필요하더라. 자,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응력을 계산을 해보면, 자, 실제로 단면적에 걸리는 이때 그 순간순간에 진짜 단면적에 걸리는 우리가 지능력을 계산을 해보면, 자, 얘는 10이라는 스트레스가 걸렸고 두 번째는 자 9분의 110, 즉 12라는 트루 스트레스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네킹으로 되면 실제로 단면적 5의 힘이 걸리니까 이때 걸리는 트루 스트레스는 자 18이 걸리더라. 결국 얘가 외부에서 주는 응력의 절대값은 자 늘다가 줄지만 실제로 이때 단면적에 걸리는 트루 스트레스를 계산해 보면 10, 12, 18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 경화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공칭 응력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초기 단면적 10을 가지고 응력을 계산하기 때문에 자 초기에는 10 당연히 똑같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단면적이 9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면적 10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응력이 11이 나와요. 이때도 늘긴 늘었어요. 근데 이 네킹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돼요? 초기 단면적 10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응력이 9로 어떻게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응력을 공칭 응력, 공칭 변형률을 쓰느냐, 진응력, 진변형률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형태는 공칭 응력, 공칭 변형률을 썼을 때 워크하드닝에서 증가하다가 인장 강도 부분부터 줄어드는 이런 착시 현상이 발생을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재료에 걸리는 진응력, 진변형률로 하게 되면 얘들은 계속 이렇게 증가하게 되더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재료가 가공 경화 현상이 발생하더라. 자, 여기까지입니다.